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과의 비공개 개인 상담 문의. 참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연 보내오신 분은 사실 대한민국 대표 정신과 의사로 방송에서 활약하는 오은영 박사님한테 보낼 사연을 사실은 지금 황심소에 보낸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황심소를 통해 가지고 마음을 잃는다라는 이야기, 또 WPI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아픔이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이 정신과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또 의사 선생님한테 약을 처방을 받아서 먹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혼자 해결하기 힘든 삶의 고민이 있다면, 그게 자녀 문제가 됐던 아니면 뭐 남편과 또 아내와의 문제가 됐던 또는 직장 상사의 문제가 됐던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고민이 있으면 황심소로 사연을 또 보내주시면 됩니다. sherlockhwang@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오늘 이 사연과 같이 이 사연 처음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시죠. 지연이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전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빠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기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생각했습니다. 입학하고 일주일쯤에 담임선생님께서 상담을 하자 하셨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첫째, 옷을 벗는다. 하기 싫은 일을 시킬 때 재미로 답답해서 등의 이유로 바지를 벗고 어떨 땐 팬티를 벗을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연이는 여자아이입니다. 집에서도 외출 후 돌아오면 바로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다른 가족들이 안 갈아입으면 양말 벗기고 옷 갖다 주고 잘합니다. 둘째, 과한 스킨십. 지연이는 다른 사람의 팔꿈치 만지는 걸 무척 좋아하며 모르는 사람에게도 뽀뽀하고 안기를 잘합니다.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자기를 예뻐하는 사람, 남학생들한테 과하게 해서 성폭행의 위험이 있다고 자제를 부탁했습니다. 과한 스킨십은 어릴 때부터 그랬었고요. 다니던 유치원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유치원에선 영유아기에 엄마와의 관계가 형성될 때 애정결핍이 생긴 거라고 하셨어요. 지연이가 다른 사람들과 눈을 안 마주치거든요. 어느 정도 친밀해졌다 생각될 때 눈 마주치며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연이와 같이 놀아준 시간이 적었습니다. 지연이 돌 때쯤 셋째를 임신하면서 입덧이 심해 놀아주질 못했고요. 그 후론 지연이가 핸드폰이랑 친해졌습니다. 핸드폰 하는 시간이 많아 걱정도 했으나 영어 컨텐츠를 많이 봐서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째와 셋째 때문에 한 명이라도 신경을 덜 쓰면 편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연이도 시끄럽고 그런 게 싫어 혼자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많이 했고요. 그런 게 미안해서 지연이한텐 혼을 못 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셋째, 선생님께선 지연이가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한다고 합니다. ADHD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연이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그림 그릴 땐 1시간도 집중해서 그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업 중에도 그림만 그리는 것입니다. 수업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소리도 한 번씩 지르고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신병원 상담을 강하게 추천하셨습니다. 선생님을 안심시키기 위해 일단 병원 예약은 했습니다. 넷째, 밥을 지저분하게 먹는다. 지연이는 편식이 심합니다. 저희 집은 집안 살림을 지연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친정 어머니가 해주셔서 아이들 입맛에 맞는 것만 해주시긴 합니다. 계란하고 밥만 먹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6, 7개월 전부터는 갈비, 간장치킨 등 먹는 음식이 늘었고요. 위 내용이 학교에서 상담한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지역에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있는 추천받은 그 병원에 갔습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아이가 ADHD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와 이야기도 나누어 보지 않았고요. 그냥 학교 선생님과 위센터 상담 선생님이 보낸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지만 보셨어요. 그리고 ADHD 병에 걸린 것이니 치료 약을 먹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약을 먹이기 싫습니다. 박사님, 우리 아이 ADHD 맞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이 지연이 어머니가 보내온 사연이거든요. 그리고 지연이 어머니가 이 지연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요 학교에 적응하잖아요. 근데 또 재밌게도 대한민국 교육부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면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학교에서 받고 나서 이 검사를 받고 아이가 관심군 이렇게 되면 바로 이 담임선생은 위센터 선생님
한테 이 아이를 토스를 하고 위센터 선생님은 이 아이가 그냥 그대로 냅두면 정신병자가 되거나 학교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니까 가능하면 정신병원에 가서 이 전문가 선생님으로부터 진단을 받은 다음에 뭔가 조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래가지고 위센터 선생님이 상담을 해주시긴 하지만 그 상담은 정신병원으로 아이를, 학생을 토스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하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지금 이제 지연이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지연이 어머님이 지금 원단으로 겪으신 이 검사는 사실 교육부 주관으로 각 교육청에서 이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데 아이가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특별한 관심 대상으로 선별하는 그 검사를 정서행동 특성 검사라는 이름으로 보게 되는데 지연이는 들어가자마자 일주일쯤에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하고 상담하자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담임선생은 첫째, 둘째, 셋째 이러면서 이제 지연이가 학교에서 보이는 이상한 행동, 문제 행동을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정서행동 특성검사 거기에서 지연이가 관심군으로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 위센터 선생님하고 상담한 다음에 이 정신과 병원에 가가지고 빨리 정신과 선생님한테 병명을 받아라 라고 지금 된 상황이죠. 이 어머님은 우리 애가 문제가 특별히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선생님도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다고 생각하시고 지연이를 도저히 감당을 못 하시겠다고 하니까 아이를 그냥 ADHD입니다. 그리고 약을 먹으세요. 애하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 너는 딱 보니까 ADHD 맞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요. 지금 어머니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댓글에서 그럼 안 먹으면 되잖아요 이러는데 참 이런 분들은 진짜 지 자식 이야기 아니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시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담임선생님이 애 이상하고 지금 특히 옷을 벗는데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하기 싫은 일을 시킬 때 그렇잖아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깡패들 뭔가 열받을 때 옷을 확 벗으면서 자 붙자!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걸 하니까 얘 지금 제정신이에요. 그 다음 재미로 이건 얘가 벌써 바바리맨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재미로 옷을 벗는데 그리고 답답해서 등의 이유로 바지를 벗고 어떨 땐 팬티를 벗을 때가 있대. 여자아이가 아이가 자꾸 옷을 벗으면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도 민망하죠. 약 먹지 말라는 시청자를 조리돌림할 것인가? 약 먹으라는 의사를 조리돌림할 것인가? 그리고 이 이슈를 약을 먹어야 되느냐, 약을 먹지 말아야 되느냐 문제를 돌린다는 거 혹시 생각은 해보셨어요?
사실은 사연을 보낸 거는 박사님, 우리 아이에게 약을 먹여야 되나요? 먹지 말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건 첫째, 우리 아이가 ADHD 정신병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 말이 맞나요? 아닌가요? 이 질문으로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데 약을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는 부모님, 엄마 자체도 아이에 대해서 지금 아이의 마음을 읽기는커녕 본인 집에서 멀쩡한 아이가 갑자기 학교 가면 ADHD 정신병자로 변신하는 이 놀라운 변신의 상황에서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지연이 어머니 보낸 사연에서 뭐가 문제인지 이 사연을 보면서 이걸 진짜 지연이 어머님한테는 아무리 의사가 약 먹으라고 그래도 우리하고 말 한마디 안 썩은 의사가 약 먹으라 한다고 그 의사를 믿을 것인가? 뭐 이런 생각으로 아마 저한테 상담을 오신 것 같아요. 정신과 약을 먹는 게 그렇게 안 좋나요? 네, 정신과 약을 먹으면 그 약 자체가 우리 마음,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약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약전을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정신과 약은 우리 정신, 마음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데 의사는 몸에 영향을 미치는 약을 주면서 본인이 이름이 정신과, 그러니까 정신, 마음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믿고 드세요 라고 하는 게 정신과 약이거든요. 진짜요? 초등학교 1학년 자녀와 함께 정신과를 찾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진단을 내리고 나서 의사는 ADHD는 생물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주 치료가 되고 그 외에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 등의 행동 치료가 보조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약을 처방해 주었다. 오늘부터 먹이라면서. 의사는 약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 약은 모든 생물학적 욕구를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식욕이 저하되고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이 올 수 있으며 잠을 잘 못 잘 수 있다고 했다. 이 약은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증상을 조절하는 약이기 때문에 약효가 지속되는 시간 동안만 아이의 행동을 조절해준다고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면 그러면 꾸준히 약을 먹으면 언젠가 낫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의사는 ADHD를 치료하는 약은 없다고 했다. 그때그때 증상을 통제하는 약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의사는 중학교 갈 때까지 먹어야 할 거라고 했다. 나는 겉으로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사실은 경악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갈 때까지 약을 계속 먹으라고?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매일같이 몇 년씩이나 약을 먹게 하려면 아이에게 그걸 납득시켜야 하는데 아이한테는 어떤 식으로 말하면 좋을까요?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애도 알아야죠.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아이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의학적 문제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말한 거 아닌가? 본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 약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뭐란 말인가? 치료제도 아니라면서. 진통제나 수면제 같은 약이라면서. 그런 약은 그 약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을 때 본인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전혀 개선이 안 되는 문제일 때만 정당성이 있는 거 아닌가?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너 스스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약을 먹는 거야 라는 메시지는 아이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게 할 것인가?
선생님이 아이를 이해할 방법을 모르니, 이제 드디어 일단 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이해하거나 아이의 마음을 읽기는커녕 아이가 이 선생님의 관리 통제에서 좀 벗어나고 조금 별나다, 힘들다 싶으면 ADHD 또는 뭐 아니면 정신병이다라고 선생님이 지금 아이를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이 무시무시한 상황, 그 말은 학교가 더 이상 미성숙한 아이를 좀 더 성숙한 인간으로 교육시키는 공간이 아니라 이 아이는 정상, 비정상이라고 구분하면서 좀 다른 아이들과 조금 유별나게 다르면 정신병 환자로 몰아붙이는, 어떻게 보면 예비 정신병 진단 기관으로, 그리고 교사는 마치 본인이 정신과 의사 지금 코스프레하는 역할을 하는 이 상황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학교 상황이 아닌가, 우리 교육이 지금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나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도 있다는 거죠. 선생님은 정신병 꼬리표 달아주는 것으로 아이를 이해했다고 합리화하는 건가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면 그거는 저도 지금 그 선생님의 마음을 읽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어머님 사연으로 보면 이 선생님은 본인이 관리하거나 다루기 힘들거나 아니면 본인이 정상이라고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보다는 조금 심하게 행동하는 아이들은 ADHD나 정신병에 걸렸다라고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초 1학년 유치원생에서 갓 벗어난 정도일 텐데 그렇겠죠.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벌써 아이를 정신병 환자와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놀라운 지금 마음으로 아이를 교육시키고 있다라는 거. 아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죠. 다양성은 인정할 수가 없죠. 교실에서 아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담임 선생님이 애들을 참 관리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애들을,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여러분, 지연이 어머니가 보내온 사연 다 들으셨고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묻고 있죠? 대체 이 사연에서 어머니의 문제는 뭔가요?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하신 말씀에는 박사님 약 안 먹어도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아이 ADHD 맞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사 선생님이 너는 ADHD야 라고 우리 아이를 찍었는데요. 그러면 ADHD가 되는 건가요? ADHD라는 게 뭔가요? 이런 질문을 하면 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야. 디소더 정신병이라고. 저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걸 영어로 언급하고 ADHD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약자이고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충동성을 주소로 하는 신경발달 장애이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ADHD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약자인데요. 네. attention, Attention. 저의 A, deficit, 네. 의 D, H는 hyperactivity, D는 disorder,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영어로 언급하면 마치 그거를 정신병 환자라고 만들 수 있는 마법이 벌어지는 이 희한한 상황도 진짜 웃기네. 지은이 같은 애가 관심군이라고 분류가 되면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애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제대로 이 선생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딴짓하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고 전혀 보면 이 길들여지지 않는 이 야생동물처럼 지내는, 그래서 선생님이 지연이 어머니한테 전화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정부가 나라에서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이 만든 정서 행동 특성 검사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검사에서 관심군이 되면 정상, 비정상 이래가지고 분류돼가지고 비정상으로 분류되는 게 관심군으로 분류되거든. 왜냐하면 그 검사를 해가지고 원점수, 표준점수에서 대개는 10%에서 15% 딱 기준 아래로 들어가는 애들은 무조건 관심군으로 분류가 되고, 그래 되면 위센터나 학생정신건강센터 이런 쪽으로 담임선생님이 꼭 알려줘야 돼요. 얘는 잠재적인 비정상 학생이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위센터 선생님이나 학생정신건강센터에 계시는 상담 선생님이 상담을 좀 해줘가지고 심리 리포트를 만들어 주시면 의사 선생님이 정신병명을 하사해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은 병명 안 주고 그냥 아무 일 없는데 그냥 가세요 하는 것보다는 병명을 딱 하나 붙이면 의사 선생님도 뿌듯하고 본인이 뭔가 한 것 같고, 또 찾아온 환자나 보호자도 힘들고 어려움 있는 게 이게 병 때문이지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애가 지금 학교 생활 제대로 못하고 담임선생님이 힘들어하는 거는 얘가 지금 병에 걸린 거지, 얘가 나쁜 애가 아닌 건 맞죠? 이런 심리 상태가 되거든. 그러면 병에 걸렸으니까 약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ADHD 약, 놀랍게도 요즘 인기 있는 약 있죠? 아빌리파이. 사실은 아빌리파이는 조현병 이럴 때도 주고, 우울증 이것도 주고, 무슨 약이 뭐 시골 동네 장터에서 파는 만병통기약도 아닌데 모든 병명에도 다 먹히는 약이면 이거는 장터에서 파는 약하고 똑같은 건데, 병원에서 처방전 주는데 어떻게 이 병에도 먹히고 저 병에도 먹히고 두루두루 먹히는 약을, 그거를 마음의 아픔, 정신의 문제 해결하는 약이라고 처방을 해줄 수가 있나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누구도 뭐라고 반응 안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연을 보는 어머니의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황심소에서 사연을 찾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란 이름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검사가 아이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검사는 아니지만 아이의 성격 특성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이른바 ADHD, 그리고 불안, 우울, 학교 폭력 피해, 자살 위기 등 주요 정서 행동 특성의 전반에 대해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은 이 검사의 결과에 따라 정상군 또는 관심군으로 나뉘어집니다. 특히 이 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된 아이들은 학교 내 상담실인 위클래스나 위센터 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거쳐 신경정신과 병원으로 보내져 심리검사와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시스템의 끝자락에서 다수의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신과 약물을 권유받고 또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황심소에서는 이런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와 관련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사연을 찾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받고 관심군으로 분류되어 담임 선생님이나 위센터 상담사로부터 추가 상담과 검사를 하고 또 이어진 정신과 진료를 통해 아이가 가진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하셨던 분, 또는 주변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의 사연을 황심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을 보내주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메일 sherlockwhang@gmail.com sherlockwhang@gmail.com 또는 카카오톡 010-3438-243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연을 보는 어머니의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우리 의사 선생님 모셨어요. 이 정신의학 전문의 이렇게 하시는 분을 모셔와야 되는데 정신의학 전문의는 이 황신소에 출연하는 거를 적극 거부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의사 선생님은 다 약 처방하고 하니까 진짜 지연이가 진짜 병에 걸린 건지 선생님 마음의 아픔이든 몸의 아픔이든 그거 다 통증 아닌가요? 이래서 여러분 통증 전문의 우리 이현주 선생님 여기 모셨고요.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이 상황이 여러분 지금 있습니다. 일단 이 어머니께서 하시는 질문의 관점을 조금 바꾸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해야 되는 들었는데요. 질문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 아이가 첫 번째 옷을 벗는다 할 때 그 언제 벗는지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 네. 이게 집안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이건 절대 이상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잠깐만요. 선생님 말씀은 첫째 옷을 벗는다 이러는데 실제로 어머니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연이가 이 여자인데 집에서도 외출로 돌아오면 바로 편한 옷장으로 갈아입고 다른 가족들이 안 갈아입으면 양말 벗기고 옷 갖다 주고 잘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옷을 애가 이 그때그때 필요한 맛을 옷을 입고 벗는 걸 잘하는데 학교에서는 신기하게도 선생님은 애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킬 때 애가 옷을 벗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옷을 벗으면 밖에 안 나가도 되니까 집에서요 그냥 지 안방에서 들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걸 하겠다라는 신호를 지금 지연이가 보인 거거든요. 그리고 옷을 껴 입으면 답답하니까 옷을 또 벗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아이의 마음을 읽기는커녕 사람들이 많은데 학교에서 무슨 옷을 벗어 얘가 심지어는 팬티를 벗어? 지금 얘가 초등학교 1학년이라도 그래도 숙녀인데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보시는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1학년 애한테 섹시 팬티라는 단어 써가지고 이 교사 자리에서 잘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입장에서 자기가 섹시 팬티도 아니고 본인은 여자 선생님인데 반에서 있는 여자아이가 팬티를 벗었다 이러면 여자 선생님이 여자아이 성추행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본인 기급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가 학교에 왔을 때 아직 집과 학교를 구분을 못하고 있는 상태구나. 그래도 3월달 학교 온 지 처음 왔는데 학교에 딱 들을 순간 학교 인간으로 변신해가지고 변신 로봇도 아니고 이게 선생님이 아이를 문제시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도 한 번도 생각을 못하고 엄마도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연을 보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는 지금 선생님인데 엄마라고 생각하신 거는 어떤 뜻에서 엄마라고 언급을 하신 건가요? 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엄마가 바로 그 관점을 좀 그러니까 수용해 버리시는 거 아닌가. 엄마가. 네, 이제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아이는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거부의 의미로 좀 옷을 벗는 습관이 있고, 뭐 조금 관심을 받는 것도 뭐 그런 거를 이제 어머니의 생각에서 이제, 그 맥락을 갖고 좀 바라보면 좋은데, 선생님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리스트를 받으면 우리는 애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바로 수용을 하시는 것 같아서 역시 그 참 통증 전문 의사 선생님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이 초등학교 이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전화를 탁 해가지고 자녀가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이 선생님보다 내가 더 아이를 오래 봤고 더 잘 안다는 믿음 자체를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야, 선생님한테 네가 기껏해봤자 초등학교 1학년 교사 주제에 무슨 우리 애를 제대로 파악을 한다고 우리 애가 옷을 벗는 거는 애가 답답하게 느끼고 이 재미없는 걸 할 때 본인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옷을 벗는 거지 그거를 이 애를 변태다 뭐 애가 정신이 문제가 있다 어떻게 그렇게 아동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어요? 본인 교사 몇 년 했어? 이렇게 대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교사가 한 애를 죽이는 게 어떻게 가능하다라는 생생한 체험 현장을 1년 동안 경험하실 거예요. 혹시 연주 선생님 애 혹시 학교 갔나요? 학교 다니죠? 네, 같은 나이. 1학년이에요? 네. 혹시 담임선생님한테 전화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네, 없으니까 그렇죠. 담임이 얼마나 눈치 잘 보고 이렇게 똑똑한 어머니 밑에서 있으니까 애가 눈치가 구다닐 테니까 결코 선생님한테 벗어나는 것을 안 하고 누구 말을 따라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아는데 지연이처럼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집이나 학교나 다 내 나발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살아. 이런 아이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네. 철저하게 이중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는 철저하게 이중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우와, 어떻게 이중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학교에서의 그 사회적인 모드가 따로 있고, 집에서 저와 있을 때 또 모드가 있고. 벌써 그럼 연주 선생님의 아이는 일종의 학교에서 맞는 마음, 그 다음에 집에서 생활하는 마음, 또 이 친척들을 만날 때의 마음, 이러면서 각기 다른 이 성격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때마다 다른 모드로 행동을 한다. 이렇게 벌써 파악하셨군요. 그 아이는 상당히 M자 유형으로서 본인의 재능을 참 잘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조금 그 시기 하면 바로 정신과 병원에 들어가면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 알죠? 네. 다중이 정체성을 가진 또 정신병이라고 연주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학교에서 얘가 보이는 특성, 그 다음에 집에서 보이는 특성, 그리고 그 장소에 맞게 적절하게 자기 본 모습이 아니라 부캐를 잘 활용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게임을 할 때는 애가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변신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특성들을 보이는데, 그런 애들이 또 잘 풀리면 천재기가 있는데 잘못 풀리면 이제 중학교 때쯤 들어갈 때쯤 되면 벌써 이제 사춘기가 심하게 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 약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얘 인생 굴러가는 게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아이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정신과 약을 먹이겠다라는 생각은 혹시 드세요? 결코 자녀한테 이 정신과 약은 안 먹이겠죠? 약은 아이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먹는 거 아니면은 어른이 먹이는 것은 별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약이 정신과 약에 국한된 건가요? 모든 약에 국한돼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특히 정신과 약은 조금. 네. 여러분, 사실 지금 정신과 약과 관련해가지고 WHO 또 세계보건기구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내용이고, 그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될까요? 끊어야 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의사가 약을 먹으라면 무조건 먹어야 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제약회사의 로비의 희생자로서 이 좀비처럼 살아가는 의사라고 믿으셔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이 특히 정신과 약의 경우에 그 의사가 먹으라는 데서 먹는 것이 기본이 아니라 본인이 그 약을 먹으면서 그 약과 관련된 모든 결과를 본인이 책임을 질 것이냐 아닐 것인가 라는 상황이 될 때 그게 대개 18세 이상 우리가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을 적용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놀랍게도 이 국가가 정서행동 특성 검사라고 거기에 검사에는 이거는 의료적인 의학적인 진단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는 해놓고 그거를 담임 선생부터 위센터 상담교사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신과 병원에 잠재적인 환자를 공급해주는 아주 기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환자로 발굴해서 제공해주는 놀라운 시스템이 지금 대한민국에 셋업이 됐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지연이의 사연이 나오게 된 기본 배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조금 되십니까? 지연이 어머니가 부닥친 이 문제의 핵심 성격이 뭔지를 또 하나하나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와 집은 다른 곳이고 학교에 가서 집에서처럼 옷을 벗고 그러면 안 된다고 지연이에게 몇 번 알려주니 그 뒤로는 그런 일이 없었다. 담임 선생님도 지연이가 이전보다는 더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내가 느끼기에도 아이가 많이 성장하고 달라졌다.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알려준 행동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교실 밖으로 나가는 일도 없어졌다. 이제는 조금씩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도 보이니 기특하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이런 지연이를 계속 특수반에 보내라고 하신다. 지연이가 수업 시간에 종종 소리를 내며 특히 아는 게 나오면 자기가 그걸 안다고 계속 말하고 싶어 해서 시키지도 않은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지연이가 수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 한다. 지연이가 호기심이 많고 뭘 하든 관심 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긴 한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지연이가 잘 커가는 중이라 생각했었는데 학교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이야. 그리고 받아쓰기 같은 걸 해도 여전히 지연이는 따르지를 않고 그림만 그리고 있으니 특수반에 가면 지연이에게 맞는 교육을 시켜줄 것이라 한다. 특수반으로 보낼까 생각도 들었지만 수업 참관도 안 된다고. 무엇보다 특수반에 보내기 위해 또다시 정신과 의사를 만나 지연이에게 ADHD 병이 있다는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하니 거절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은 지연이로 인해 앞으로 반 아이들 전체가 다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계속 특수반을 강력하게 권하신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지연이에게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니 압박을 느끼게 된다.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서 관심군 결과가 나오고
ADHD 진단까지 받은 경우 많은 학부모들이 주위 압박에 못 이겨 결국 아이에게 약을 먹이는 선택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나 역시 그냥 모두가 편하게 지연이에게 약을 먹일까 때때로 흔들리다가도 정말이지 정신과 약만은 지연이에게 먹이고 싶지 않다. 비슷한 고민을 했던 다른 어머니의 이야기. 이 아이들이 정말 ADHD일까? ADHD에 관한 불편한 진실. 김경림. ADHD가 병이든 병이 아니든 그 약이 어떤 약이든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든 그렇지 않든 그런 문제들이 전부 뒷전이 될 만큼 부모들을 압도하는 것은 내 아이가 이 사회에서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다. 남들은 4, 5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는데 4학년 성적이 대학을 결정한다는데 상위 3% 안에 들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데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것조차 힘들다는 소리를 들으면 부모는 불안에 휩싸이게 되고 당장 눈앞의 문제를 없애줄 수 있는 해결책에 의지하고 싶어진다. ADHD는 애초부터 실체가 없는 불안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괴물일지도 모른다. ADHD는 개인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사회의 인간에 대한 이해 결핍, 과잉 불안이 만들어낸 문제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ADHD는 병도 아니고 장애도 아니다. 그냥 아이가 가진 어떤 특징이고 성향일 뿐이다. 창의적인 아이, 호기심이 많은 아이, 활동적인 아이, 통찰력이 있는 아이, 예민한 감각을 가진 아이, 수도 없이 이름을 붙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이 사회와 학교가 ADHD라는 분류표를 달아버린 어떤 성향들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아이들을 학교와 병원에서는 ADHD라고 부른다. 만약 ADHD로 인해서 아이의 생명이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면 약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업에 방해가 되고 학습 진도를 못 따라가고 친구들과 잘 못 어울리고 교사나 가족을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약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 신체의 이유가 아닌 사회적인 이유로 타인의 결정에 의해 향정신성 약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학급성과 사회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아이에게 ADHD 약을 먹여서 공부 잘하게 하고 학교 잘 다니게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지 않게 문제를 덮어두는 겁니다. 그렇게 트라우마가 두었다간 언젠가 그리 오리지 않아 정말로 감당 못할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풀려면 먼저 이 문제가 무엇인지 묻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그게 문제 풀기의 기본입니다. 권위 있는 누군가가 미리 알려준 정답만 달달 외워서 적어냈다가는 당장은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망합니다. 아이들이 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고 눈치 없이 굴고 거슬리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왜 이런 걸 깊게 들여다볼 겨를도 없이 황급히 병원부터 찾아가 향정신성 약물을 먹여서라도 얼른 똘똘하고 빠릿빠릿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믿게 되었는지, 그것부터 파헤쳐봐야 하지 않을까요? 황심소에서 사연을 찾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란 이름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검사가 아이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검사는 아니지만 아이의 성격 특성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이른바 ADHD, 그리고 불안, 우울, 학교 폭력 피해, 자살 위기 등 주요 정서 행동 특성의 전반에 대해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은 이 검사의 결과에 따라 정상군 또는 관심군으로 나뉘어집니다. 특히 이 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된 아이들은 학교 내 상담실인 위클래스나 위센터 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거쳐 신경정신과 병원으로 보내져 심리검사와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시스템의 끝자락에서 다수의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신과 약물을 권유받고 또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황심소에서는 이런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와 관련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사연을 찾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받고 관심군으로 분류되어 담임 선생님이나 위센터 상담사로부터 추가 상담과 검사를 하고 또 이어진 정신과 진료를 통해 아이가 가진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하셨던 분, 또는 주변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의 사연을 황심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을 보내주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메일 sherlockwhang@gmail.com sherlockwhang@gmail.com 또는 카카오톡 010-3438-243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들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 이메일 주소로 무료 상담 받고자 하시는 사연과 WPI 검사 결과를 바로 보내주셔도 무료 상담에 신청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분은 던전 헌터 그 녀석들이라고 하는 웹툰 만화가이신데, 그냥 김 작가라고 해주시면 아, 김 작가예요? 네. 네, 김 작가 나오셨습니다. 지금 황심소에 이 황심소 보시는 분들 중에서요, 네. 내가 웹툰 전문 만화가게 되겠다, 그리고 전문 만화가 되면 내가 돈을 엄청 벌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본인 만화가가 돼가지고 돈 좀 버셨죠? 뭐 작화했던 걸로 좀 벌었어요. 잘 나갈 때 한 달에 네. 얼마 정도 본인 통장에 꽂히던가요? 1000,000원씩 들어왔어요. 한 달에 1,000,000원씩? 네. 그런데 본인은 한 달에 1,000,000원씩 받는 그 일을 과감하게 차고, 네. 나는 더 이상 일 안 한다 라고 나서고 지금 이 네이버에 도전 헌터 그 녀석들 이 작품을 지금 연재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마음처럼 이렇게 잘 되지는 않은 게 별로 인기가 없어요.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되게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을 하고, 네.
지금 특히 이제 표현할 수 사회적인 있잖아요. 예, 사회적인 뭐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인물들 간의 어떤 깊은 연대라든지 그런 이야기들 캐릭터들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만화의 등장인물의 생생한 심리 네. 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떤 스토리로 표현하고 어떤 내용으로 나와야 될 것인가 네. 이런 거를 지금 저하고 상담을 하면 네. 본인이 좀 더 잘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열심히 그려놓은 이 만화 캐릭터가 저 마음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을 제대로 잘 읽어가지고 그것이 만화 캐릭터로도 잘 반영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지금 가지고 왔다는 말이네요. 네. 그리고 그렇게 표현된 인물들을 사람들도 공감하면서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든 이야기로 10만, 100만 굉장히 많은 독자분들이 좋아하고 저도 같이 즐겁게 작업을 하고 싶은데 네.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과연 이 김 작가는 어떤 마음으로 이 스토리를 구성을 했고 또 이 캐릭터한테는 어떤 마음을 본인이 담았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만화로 그려냈는데 왜 10,000명, 20,000명 밖에 못 보는 상황이 됐을까? 여러분 그 비밀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주셨네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김 작가. 네. 네이버 베스트 도전 게시판에 던전 헌터 그 녀석들 네. 이 만화를 연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지금 그 연재하는 만화에 대해서 뭔가 좀 아쉬움이 있고 네. 안타까움이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나온 거죠. 그죠? 네. 네. 한번 본인 사연을 읽으면서 대체 내가 전문 만화 작가로서 어떤 안타까움을 있는가 또 저하고 같이 한번 상담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상담을 통해 제가 미처 알지 못했고 미숙했던 부분을 파악해 전체적으로 다시 리부트할 생각입니다. 그렇죠. 우선 이 웹툰을 시작하기까지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품 이전에 짧게 진행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어둡고 위축된 성격인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만들던 저 역시 처지거나 답답하다는 느낌을 느끼며 작업했던 이야기입니다. 만드는 이유, 의미가 뚜렷하지 않아서 의욕이 줄었던 것도 있고 조회수도 썩 만족스럽지 않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본인이 네. 웹툰 지금 올린 게 네. 주인공이 어둡고 위축된 성격인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네. 그렇죠. 이 주인공은 나의 분신인데. 네. 그런데 지금 본인이 웃고 있는 건 본인이 상당히 밝고 또 활달한 성격인 거죠, 그죠? 근데 그런 면도 분명히 있죠. 그런 면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 아바타를 지금 어둡고 위축된 성격으로 그려냈다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 그거는 나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그렇죠. 김 작가 본인의 캐릭터가 반영되지 않은 만화 캐릭터는 이거는 말 그대로 꾸며내는 거. 뭔가 이렇게 하면 멋있고 뭔가 좋지 않을까라고 본인이 어거지로 억지로 꾸며내는 캐릭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어떤 심각한 사건을 가지고 시작이 된다면은 이야기가 더 갈등을 크게 가지고 시작이 돼가지고 몰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었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심각한 사건이나 상황이 있더라도 본인의 본연의 활달한 성격과 쾌활한 성격을 드러낸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진정으로 활달하고 쾌활한 사람이고 또 아무리 밝고 멋진 환경에 있더라도 그 사람이 우울하고 이 소극적이면 그게 그 사람이 우울하고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본연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성격이나 마음이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도 있지만 대개는 어떤 환경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마음을 잘 발휘하는가 그 환경에 따라서 부닥치고 있는 문제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네. 여기에 공감도 하고 그쵸. 또 희열도 느끼고 또 삶의 희망을 찾는 거거든요. 그 인물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 그렇죠. 이거 너무 잘 아시네. 네. 만들고 났더니 이런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만들고 났더니 네. 내가 그려냈던 캐릭터가 네. 내가 뭔가 제대로 잘 못 그렸구나. 네. 이런 문제를 안았다라는 상황이네요. 만들면서 저도 약간 어두워지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위축되어 있는 마음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니까 이 주인공의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는 게 조금 힘겹다라는 느낌도 저 스스로도 약간 들더라고요. 독자들은 그러네. 어떨까라는 마음이 좀. 뭐 독자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본인이 최초의 네. 독자로서 네. 작가이기도 하고 독자이기도 한데 대부분의 작가들이 자신이 구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뚜렷이 알고 그거를 그림을 그린다든지 만화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글을 쓴다든지 네. 하면 좋은데 사실은 참 그게 힘들거든요. 네. 왜 힘든지는 아세요, 본인은? 저 자신이 뭘 원하고 뭘 표현하고 싶은지라든지 제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와, 황심소 많이 들으셨어요? 뭐 많이 듣기도 했고 표현하면서도 그런 걸 계속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나한테 이런 걸 원했구나, 나는 이런 면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만들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뭔 소리예요? 지금 황심소 네. 나왔으면 황심소가 듣고 얼마나 도움이 됐고 내가 만들면 지금 아니 우리가 짜고 치는 이게 고스톱도 아닌데 아니 본인이 지금 뭔가 제대로 된 상담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 계속 본인 저는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있어요 하면서 넋두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해 나가야죠. 넋두리를 계속 해 나간다고요? 앞으로 잘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야죠. 앞으로 잘 나가는 방향이 뭔데요?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금의 문제는 뭔데요? 이야기가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이야기가 왜 잘 안 되는 이유는 뭔데요?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뚜렷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나는 이야기 속의 캐릭터고 네.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나의 메시지 또는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네. 그거를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무작정 이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의 부정적인 마음 또 내가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거 그것만 드러나고 정작 내가 간절히 바라는 나의 마음 내가 열망하는 무엇이 드러나지 못하는 이런 난관에 본인이 처하게 된다는 거죠. 만화가는 자신이 만든 캐릭터를 통해 말하고 싶은 메시지 또는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데요. 김 작가는 자신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마치 방향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을 그저 열심히 달리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기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거군요. 앞서 김 작가가 주인공이 어둡고 위축된 성격인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말 기억하시나요? 자신이 만든 만화 캐릭터에 김 작가의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그대로 드러난 것은 아닐까요? 김 작가와 같은 만화가뿐만 아니라 소설가, 디자이너 등 자신의 마음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종종 처하게 된답니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 방송을 보는 분이 네. 김 작가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 느낄 수 있도록 지금 본인이 표현하는가요? 아니면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엉뚱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제 마음도 뚜렷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지금 본인 마음이 뚜렷하지 않다뇨. 지금은 본인이 만화를 만드는 저 역시 처지거나 답답한 느낌을 느끼며 작업을 했다. 그런데 그 작업을 하는 건 만드는 이유나 의미가 뚜렷하지 않아서 의욕이 줄었던 것도 있고 또 만들어서 올려놓고 보니까 조회수가 썩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이미 정답처럼 답을 정해놓고 지금 자기 문제를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이유가 아니라는 건가요? 저 이유는 어떤 문제에 대한 이유인 것 같아요. 본인이 다시 이 자리에 와서 내한테 상담을 받는 또는 상담을
받아야 되는 문제를 뭐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신 것 같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더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좋아할 수 있는 이야기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거 진짜 네. 좋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제가 표현하는 거를 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좋아했으면 좋겠다. 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다. 이거하고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럼 텔레비전에 네가 뭐 하러 나가니? 네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고 네. 무슨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싶니? 그게 제일 빠져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죠. 가장 핵심이 되는 걸 빠져놓고 네. 저를 사랑해주세요. 저희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저희 생각에 대해서 즐거워해주세요. 이거는 조금 네. 그럴 때 차라리 그럼 나와가지고 박사님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이야기가 어떻게 박사님한테는 들리세요? 혹시 이해는 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이 상담에서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상담 왜 놓으셨습니까? 저희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는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한 느낌 안 드세요? 예. 네. 예라는 말은 든다는 거예요? 안 든다는 거예요? 들어요. 뭐가 들어요? 들기는 드는데 뭐가 드는지 내가 알 수가 없구나. 제가 질문을 정말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저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이런 걸 표현하고 싶어라고 하는 엄청나게 뚜렷한 메시지를 주고 싶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강하게 갖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아니 처음부터 강하게 갖고 있는 게 네. 없다뇨. 지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거 본인이 그린 없다 보니까 만화의 한 장면 맞죠? 네, 그래서 그걸 만들면서 이런 부분, 이런 점, 뭔가 이런 저 지금 던전헌터 그 녀석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야기를 만들고 나다 보니까 뭔가 약한 사람들 아니면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권력을 갖거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인생을 함부로 뭐 파괴한다라든지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그런 그래서 분연히 한 거 해가지고 그런 거에 화가 나서 악의 무리들을 소탕하는 그거 네네 반대로 그 사람들도 이제 약간 그런 괴로움 웹툰에서 엄청 잘 나간 거 있잖아요. K 시리즈 그 엄청난 정보본이 자기 딸을 죽인 그 인간들 애들을 작사를 내는 그거 알죠? 그 웹툰 그와 비슷한 응징형 작품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응징형 스토리에 대해 목말라하고 진짜 홍길동이든 K 같은 이 특수 요원이 나와가지고 해주는데 지금 던전 헌터 그 녀석들도 그렇게 지금 본인은 생각을 하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중간부터는 이제 그 마음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네. 그럼 처음에는 무슨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쁘고 이 멋진 그림을 그려서 웹툰에 올리기만 하면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내 만화를 절개하고 내가 떼돈을 벌 거다 이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럼 무슨 마음이에요? 일단 이야기를 만들어 본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장난쳐요? 네. 장난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뭘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어필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건 누구나 모르는데 그래도 일단 본인이 시작을 하면서 만들어 가면서 제가 그걸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요? 네. 내가 오늘 집을 나서서 어디를 가긴 가야 될 텐데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지만은 일단 가다 보면 어디론가 갈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다는 거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오, 훌륭한 말씀이네. 이게 그러고 보니까 지금 김 작가 이야기가 요즘 MZ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를 너무나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은 더 사는 게 힘들어지고 가만히 있다가는 내가 이 벼락 거지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라도 해야 되는데 뭐 남들이 주식을 한다 코인을 한다 영끌에서 집을 산다니까 나도 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임장하는 데도 쫓아가고 어디에도 한번 가보고 이러면서 남들 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뭐 망했다 뭐 그런 거요? 본인 지금 망했다라는 심정으로 지금 넣은 거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본인의 메시지라든지 생각을 뚜렷하게 가지고 모든 걸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나요? 아니 사람들이 있든 없든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있고 본인 이야기를 해야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이 가장 저한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거였거든요. 어떤 방법이요? 해 나아가면서 계속 뭔가 이것저것 살펴보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좀 더 알아보고.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섭작으로 그려야지. 네. 이 도전 웹툰에 올리는 건 아니죠. 김 작가는 나름대로 열심히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는데요. 정작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는 스스로도 알지 못했어요. 일단 시작하고 나면 점차 찾게 될 거라는 막연한 믿음만 있었죠. 자, 그럼 김 작가가 웹툰 작업을 하며 만들어갔다는 그 메시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그녀가 캐릭터의 성격과 스토리를 만드는 데 있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던전 헌터 그 녀석들, 웹툰으로 읽는 김 작가의 마음.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